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민주는 자신의 세상이 아내 지수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고 믿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드는 평온한 일상. 그 단단했던 신뢰의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지수가 잠든 사이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불현듯 켜지며 새로운 메시지의 알림을 띄웠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벌써 보고 싶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민준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사랑, 신뢰, 함께 쌓은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가 옆에서 곤히 잠든 그 밤, 민주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관찰자이자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똑같이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렸다. 갓 고운 토스트의 고소한 냄새와 커피향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지수를 위해 토스트를 굽고 그녀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예쁜 유리잔에 따랐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고 지난 몇 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사랑과 신뢰로 따스하게 빛나던 눈동자에는 이제 누구도 녹일 수 없는 차가운 안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영역에 침입한 낯선 존재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냉정한 탐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신뢰는 유리와 같았다. 한 번 금이 가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날부터 민준의 치밀한 관찰이 시작되었다. 그는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노트를 펼쳐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다.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짧은 순간 화장실을 갈 때조차. 그리고 절대 화면 위로 켜놓는 법이 없었다. 항상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왜,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걸까? 한때 두 사람의 즐거운 추억과 셀카로 가득했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렸다. 사소한 질문이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연극의 첫 번째 규칙은 관객이 무대 위 배우의 의도를 결코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관객이 되어야 했다. 며칠 뒤 그의 눈에 또 다른 준열이 포착되었다. 지수의 목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낡은 은색 로켓이었다. 투박하지만 가장자리에는 섬세한 덤불 문양이 새겨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었다. 그 목걸이, 처음 보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주는 파스타를 한 입 베어 물며 최대한 무심하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멈칫했다. 포크를 든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아, 이거 그냥 아주 오래된 거야. 엄마가 주신 건데 서랍 깊숙이 있던 걸 오랜만에 꺼내봤어. 그녀는 서둘러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입가에 걸려 있었다. 민주는 더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화제로 넘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 낡은 로켓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누구의 사진이라도 혹은 비밀스러운 약속의 증표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 그는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할 뿐이었다. 극적인 긴장감은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에 최고조에 달했다. 지수는 현관을 나서며 평소보다 더 다급하게 말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 오늘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밤 새워야 할 것 같아. 절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연기력이 늘었군. 민주는 속으로 늘까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 끝나면 바로 전화하고. 하지만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는 증발했다. 싸늘한 예감이 뱀처럼 그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차 키를 집어들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강변북로를 달려 지수의 회사가 있는 테헤란로의 빌딩으로 향했다. 그는 길 건너편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사무실이 있는 27층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그곳엔 생명의 흔적이라곤 없었다. 거대한 빌딩의 수많은 창문 중 오직 그곳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빌딩 안내데스크 번호를 눌렀다. 네, 안내데스크입니다. 저 혹시 27층 마케팅팀의 서지수 팀장님 아직 사무실에 계신가요? 연락이 안 돼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서지수 팀장님이요? 잠시만요. 확인해보니 3시간도 더 전에 퇴근하셨는데요. 7시쯤에요. 툭. 전화가 끊겼다. 민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배신.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였던 것이 이제 날카로운 실체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분노할 힘조차 없었다. 텅 빈 마음에 남은 것은 지독한 공허함과 차가운 명료함 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고요한 정적을 갈랐다. 새벽 2시. 발소리를 죽인 채 마치 자신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들어서는 도둑처럼 지수가 들어왔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녀의 옷이 스치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심장은 갈빗대를 부수듯이 잊힌 듯이 울려댔다. 이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해 죽겠다. 어젯밤에 갑자기 강남에 있는 위성 사무실로 지원 나가서 밤새 일했지 뭐야. 정신없어서 말할 시간도 없었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하품까지 섞어가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끈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졌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저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생했네. 정말 힘들었겠다.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제일 맛있는 커피로 타왔어. 그는 정성껏 내린 따뜻한 커피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는 마침내 안심한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남편의 그 다정한 미소 뒤에서 얼마나 차갑고 정교하며 무자비한 복수의 계획이 비로소 완전한 청사진을 갖추기 시작했는지를. 민준의 그날 아침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차라리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다가올 폭풍에 대한 서막. 그는 이제야 알았다. 어설픈 거짓말들은 곧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이라는 무딘 칼이 아니라 진실을 도려낼 더 날카로운 도구를 손에 넣을 시간이었다.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섰다. 민주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혹은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는 냉정한 건축가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배제된 오직 논리와 전략만이 존재하는 설계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무기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는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신분을 묻지 않는 작은 판매점에서 선불 유심칩과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오직 이 작전만을 위한 두 번째 전화기. 그의 진짜 삶과는 철저히 분리된 그림자 속의 도구였다. 다음은 내부의 조력자였다. 그는 몇 년 전 지수의 회사 사무실 레이아웃 프로젝트를 도와주며 알게 된 RT팀의 신입사원 은지를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쩔쩔매고 있었고 민주는 밤을 새어가며 그녀의 도면 작업을 도와주었다. 은지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부탁 하나만 할게. 절대 묻지 말고. 답장은 금방 왔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지수 팀장의 회사 시스템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만 알려줄 수 있어? 타임 스탬프만. 그 이상은 필요 없어. 은지는 망설였다. 몇 분간 답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부담되면 안 해도 돼. 그가 문자를 보내는 순간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더 이상은 저도 못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졌다. 민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차량용 초소형 모션 감지 카메라를 주문했다. 지수가 백화점에서 쇼핑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차 조수석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자신의 세컨드 폰과 연동시켜 차에 누군가 타거나 내릴 때마다 정확한 시간과 함께 짧은 영상 클립이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그는 범죄자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은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고 그 미치거니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의 정점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가 찾아왔다. 지수의 휴대폰을 복제하는 것. 그는 며칠 밤낮으로 관련 포럼과 다크웹을 뒤져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원격으로 이로딩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비밀번호를 뚫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을 노려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해오는 방식이었다. 성공 확률은 반반. 하지만 그는 도박을 걸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긴 하루였다며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의 핸드백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화면에 나타난 진행률 표시 맞대 1%, 2%.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욕실의 물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나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진실에 대한 갈증이 뒤섞여 속이 뒤틀렸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화면에 복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민주는 재빨리 연결을 끊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신용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클라이언트와 브런치 약속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복제된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안에는 지옥이 있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끔찍한 현실이었다. 메시지,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회사 동료들, 그리고 혜인, 25살의 마케팅 인턴. 앳된 얼굴에 사회초년생인 그와의 대화는 특히나 역겨웠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차 노골적인 농담과 은밀한 약속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호텔에서, 차 안에서, 심지어 회사의 비상계단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든 메시지를 발견했다. 혜인이 물었다. 누나, 남편분한테 들킬까봐 무섭지 않아요? 지수의 답장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 사람, 재미없는 건축가잖아. 세상의 도면밖에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야. 절대 모를걸. 평생 재미없는 건축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그 문장을 되뇌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섬뜩한 명료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경멸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며칠 전 그녀가 차고 있던 낡은 은색 로켓을 떠올렸다. 그녀가 둘러댔던 거짓말도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현재의 배신은 과거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홀린 듯 지수의 화장대로 향했다. 가장 개인적인 공간. 그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낡은 벨벳 상자들 사이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지수의 은색 로켓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로켓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이 복잡한 거짓의 탑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읽기를 마친 민주는 모든 자료를 인쇄했다. 스크린샷, 대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날짜별, 인물별로 분류하여 2개의 암호화된 USB에 담았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작은 상자에 넣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태우에게 보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줘.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봐. 사냥은 끝났다. 모든 증거는 그의 손안에 있었다. 이제 무대 위의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포식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잔인하고 우아한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다. 민주는 복수의 2번째 단계를 개시했다. 바로 완벽한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는 것이었다.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다정해졌다. 지수가 좋아하는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고 그녀가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가 뭉쳤다고 투덜대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가웠다. 가장 기괴한 연기는 지수가 자신의 불륜 상대인 인턴 혜인에 대해 불평할 때였다. 아, 정말. 박혜인 그 친구 너무 굼떠서 속 터져 죽겠어. 센스도 없고. 소파에 누워 민준의 무릎을 베고 있던 지수가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신입이라 아직 일이 손에 안 익었나 보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덕멸하는 그 굼뜬 인터넷 침대에서는 아주 민첩한가 보지? 지수는 민준의 완벽한 연기 속에서 완벽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은 그녀를 더욱 방심하고 부주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해 민주는 뜻밖의 인물에게 연락했다. 몇 년 전 헤어진 연인 유진이었다. 그녀는 이제 유능한 심리 상담가로 일하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를 찾아간 것은
연민이나 위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 용기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꿰뚫기 위해 전문가의 통찰력이 필요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유진은 변해버린 민준의 눈빛을 단번에 읽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슬퍼 보이지는 않네.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무서울 정도야. 민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가상의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물었다. 만약 한 사람이 극심한 배신을 당했지만 상대를 완벽히 속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어떤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할까? 감정을 숨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유진은 전문가의 눈으로 그를 분석하며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대화 말미에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친구 이야기. 왠지 낯설지가 않네. 내가 예전에 아주 잠깐 지수 씨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 서지수라는 사람. 능력은 있지만 자기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짓밟는 타입.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중심적이라 타인의 감정 변화에 둔감하지. 아마 내가 불씨만 던져주면 안에서 기름을 부을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야. 이것이 민준이 원했던 정보다. 그는 유진에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복수의 동맹들이 지수의 등 뒤에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PC방에서 임시로 만든 가짜 이메일 계정으로 지수의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결했다. 마케팅팀 서지수 팀장과 인턴 박혜인 군의 관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 수위가 높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스크린샷 몇 장을 보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적진의 균열을 내는 작은 폭탄이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카드 내역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한 호텔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위조한 사설 조사원 신분증을 들고 그 호텔의 지배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두둑한 현금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특정 날짜의 CCTV 출입 기록 영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식 절차는 아닙니다. 돈의 힘은 강력했다. 며칠 뒤 민준의 세컨드폰으로 영상 파일 몇 개가 도착했다. 영상 속에서 지수는 그가 아는 남자, 모르는 남자들과 함께 호텔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중 한 영상에서는 전날 밤 입었던 옷 그대로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는 지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당당한 얼굴.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연극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밤이 찾아왔다. 지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원피스,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그리고 평소보다 짙은 붉은 립스틱.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 늦을 거야.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다. 민준은 든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알았어. 오늘 정말 예쁘다. 지수야. 조심히 다녀와.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지수는 그의 다정함에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다. 그녀가 떠나고 정확히 10분 뒤 민준은 노트북을 켰다. 차량 위치 추적기 시스템에 접속하자 지수의 차가 향하는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인턴 혜인이 사는 오피스텔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마지막 무기를 작동시켰다. 며칠 전 그녀의 차에 몰래 설치해둔 고성능 도청 장치였다. 스피커를 통해 지수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자기야, 우리 남편 완전 속았어. 내가 인플루언서 미팅이라고 했거든. 혜인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진짜 눈치 없다. 그 형, 직업이 뭐였더라? 건축가인가 뭐 그런 거. 재미없어. 중요하지도 않고. 지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민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였다. 모든 증거,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에 커튼을 내릴 시간이었다. 화려하고 요란하며 그 누구도 이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폭풍의 전조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수의 회사 전체에 인사팀 명의의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다. 최근 내부적으로 불거진 직장 내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사내 행동 강령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직원 간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공지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지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불평했다. 미친 거 아니야? 인사팀에서 전체 메일을 보냈어.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거지. 혜인이 그 녀석 때문인가? 요즘 좀 찝찝했는데.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회사에서 의뢰하는 거겠지.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그런 거에 엮일 리가 없잖아. 그의 위로에 지수는 금세 안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가 자신을 얼마나 굳건히 믿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위선에 안도하는 동안 민주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부부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개인 명의의 안전계좌로 이체했다. 몇 년간 보어왔던 주택청약 통장까지도. 변호사 태호는 이미 모든 법적 서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수의 명백한 기책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 소송 서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법적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수요일 오후 2시, 지수는 중요한 분기별 실적 발표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회사의 모든 임원과 팀장이 모인 자리.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담은 온라인 드라이브 폴더의 링크를 복사했다. 폴더의 이름은 진실이었다. 그 안에는 지수와 남자들의 대화 기록, 호텔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녹취 파일, 사진 등 그녀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짧은 이메일을 작성했다. 받는 사람, 전 직원, 제목, 마케팅팀 서지수 팀장의 진실에 대하여.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과 링크만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마치 핵폭탄의 발사 버튼을 누른 것과 같았다. 동시에 그는 변호사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몇 초 뒤 태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접수 완료. 회의실 안.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가던 지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진동 소리가 회의 테이블을 타고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팀장들과 임원들의 휴대폰이 하나둘씩 약속이라도 한 듯 울리기 시작했다. 카톡, 문자, 메일 알림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수를 희끔거렸다. 무슨 일입니까? 회의를 주재하던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도 수십 개의 이메일 알림창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민준이 보낸 이메일의 제목을 마케팅팀 서지수 팀장의 진실에 대하여. 순간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키가 빠져나가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이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동정, 경멸, 혐오 그리고 약간의 희열이 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서지수 팀장, 지금 즉시 인사팀으로 오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사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과 손가락질이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민준을 만나야 했다. 따져야 했다. 빌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이 흐르는 텅 빈 집이었다. 민준은 사라졌다. 그의 옷, 그의 책,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식탁 위에는 단 2가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소송 서류와 뭉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그녀의 낡은 은색 로켓.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 없는 조롱이었다.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통, 수백 통.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나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절규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었다. 완벽한 침묵. 그것이 민준이 선택한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며칠 뒤 그녀의 여동생 지민이 수소문 끝에 민준이 머무는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지민은 그에게 매달렸다. 형부, 제발요. 언니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언니가 거의 폐인이 됐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야. 지민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한 건 내가 당했어.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전해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도. 민준은 뒤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지민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졌다. 폭풍은 지나갔다. 잿더미만 남았다. 이제 이 잿더미 위에서 그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해야 했다. 모든 것을 파괴한 뒤 남은 자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색깔도 변했다. 민준은 지수와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미니멀한 가구와 하얀 벽. 그곳에는 과거의 기억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는 텅 빈 공간을 천천히 자신만의 것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복수가 끝난 뒤 찾아온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주말마다 도의 공간을 찾았다. 차갑고 형태없는 흙을 몰래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감싸며 집중하는 시간. 그것은 엉망으로 부서진 자신의 내면을 다독이고 새로운 형태를 빚어내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곳에서 소희를 만났다.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섣불리 말을 걸거나 그의 슬픔을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찻잔을 빚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흙의 중심을 잡지 못해 애를 먹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흙은 더 엇나가요. 그냥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민주는 오랜만에 마음의 경계를 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가까워졌다. 어느 늦은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지수의 배신, 그의 차가운 복수, 그리고 그 뒤에 남은 폐허까지. 소희는 그의 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어떤 동정이나 비난도 없는 온전한 이해와 위로의 말.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다. 그 무렵 지수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붕괴되고 있었다. 광고 업계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조차 스캔들 이후 그녀를 부담스러워했다. 완전히 고립된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저 확인을 구하는 내처로운 질문이었다. 우리가 나눴던 시간들은 정말 진짜이긴 했을까? 민주는 편지를 단 한 번만 읽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떠나오던 날 식탁 위에서 챙겨왔던 지수의 낡은 은색 로켓과 그녀의 편지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라이터를 켰다. 푸른 불꽃이 편지지에 옮겨 붙자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며 과거를 삼켰다. 그는 이어서 은색 로켓을 불길 위로 가져갔다. 뜨거운 열기에 은이 녹아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었을지 모를 비밀과 기억은 연기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그는 모든 재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지독했던 시간과의 완전한 이별을 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혐오함만이 가득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소희와 함께 동해의 한 바닷가를 찾았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도 배신에 아파하는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사람이었다. 소희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자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을 알리는 눈부신 새벽이었다.